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월요일이고요. 이번 주 수험생들한테 너무 중요하죠. 수능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해야 되는 한 주입니다. 네, 17일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수능 한파가 찾아오곤 하는데요. 올해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죠. 주말 동안 비가 내리면서 먼지는 해소됐는데요. 당분간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고 난 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한파 걱정은 없겠고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날씨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특히 영남 지방의 경우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졌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한낮에도 15도 안팎으로 바람이 차가운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도 많은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 약한 비가, 그 밖에 중부지방 곳곳으로도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남해와 동해상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며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9.6도, 대전은 8.3도, 부산은 11.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14도, 광주 16도, 대구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질 텐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자동 로그인된 틈을 타서 돈 뜯으려 한 20대입니다. 여자친구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된 tum을 타서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내려받아서 이를 미끼로 돈을 뜯으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요, 폭행,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요즘 뭐 핸드폰이나 개인 노트북 자동 로그인 설정해 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뭐 클라우드 계정뿐만 아니라 메신저 그리고 거기다 이메일도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데 또 충격적인 게 이 범행 대상이 여자친구였다는 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A씨는 2020년 11월 당시 1년째 교제 중이던 이 여자친구에게 노트북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에 여자친구의 포털 클라우드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포털 클라우드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용량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한 뒤에 다른 남성과 함께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내려받아서 이 가해자의 개인 USB 디스크에 보관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지난해 2월에 이별을 통보하니까 A씨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해킹범이 나한테 동영상을 보내면서 돈을 요구를 해서 이 1,500만 원을 줬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금액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도 전화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라고 하면서 1,25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A씨는 또 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보고 사귀기 이전에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용히 하라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피해자가 이 영상이 담긴 USB 디스크를 달라고 하니까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아서 이 범행이 사기 미수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파일을 내려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네. 헤어진 다음에 그걸 협박을 했다. 피해자 충격이 뭐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재판부에서는 A씨의 이런 행위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굉장히 재질이 불량하다고 봤는데요. 일단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대신에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비록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A씨가 해킹범이 보냈다는 메시지를 조작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벌어진 일로 경위를 참작할 여지도 없다라고 보면서 실형을 선고를 했다는 겁니다. 또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행위를 했으면서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선고를 마친 뒤에 그 자리에서 A씨를 법정 구속하게 된 것이고요. 그 후에 이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내 정보를 담아놓는 곳이 많아지니까 이런 범죄가 또 계속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아파트 당첨돼도 미계약 증가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이 청약 시장이 냉각되는 가운데 올해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미분양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미분양 물량을 이 무순위 청약으로 소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가 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약 접수일 기준으로 지난 1월부터 11월 10일까지 수도권에서 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이요 7,300여 가구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2,600여 가구였던 것에 비교하면 2.7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청약 중에서도 특히 무순위 청약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미분양, 이 미계약이 날 정도면 경쟁률이 확실히 크게 줄어들었나 봐요. 거의 급락 수준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정말 폭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 청약이 다 완료된 이후에 이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 취소나 해제 물량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 다시 청약을 받아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그냥 줍는다는 뜻에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이 미계약분은 애초 처음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이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고 시세 차익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서 로또 청약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금리가 인상하고 경기가 둔화돼서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아서 분위기가 급변한 겁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이 미계약 물량 경쟁률이요 44.9대 1이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118.7대 1이었거든요. 경쟁률 굉장히 떨어진 겁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이랬을 때도 지역에 따라서 미분양 나오는 곳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 서울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 한때 청약 불패다 이런 네.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서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 서울에 있는 청약 당첨자 이 미계약 물량이요 1,570여 가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작년 같은 기간 370여 가구였는데요. 4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쟁률은 734대 1에서 143.7대 1로 떨어져 5분의 1 수준이 됐습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서 14차례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도 지금 5차 무순위 청약 공고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서울마저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치솟는 금융비용과 공사비용이 분양가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급냉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청약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계약을 포기하는 수요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분양 예정이었던 단지들도 지금 분양 일정을 속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부터 이 무순위 청약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이 거주지 요건이 폐지가 되면서 앞으로는 입지나 분양가 측면에서 확실한 장점을 가진 청약단지로 이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나홀로 단지라든가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분양 물량과 이어지는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르는 거 걱정하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급속하게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본 현상이 아니에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죠. 근데 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실수요자들 타이밍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메타버스 서울 올해 최고의 발명으로 선정입니다. 서울시가 자체 개발 중인 메타버스, 그러니까 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인 이 메타버스 서울이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2 최고의 발명 200에 선정이 됐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타임은 이렇게 매년 획기적인 발명을 선정해서 목록을 공개하고 해당 발명의 특징을 소개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올해와는 달리 선정작을 200개 정도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11일 메타버스 서울이 27개 분야 중에서 메타버스 분야에서 2022 최고의 발명 200에 선정이 됐고요. 공공 발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메타버스는 워낙 많이 들어봤는데 메타버스 서울이 뭔지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해서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 이 서울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최초로 구축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수립한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해오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플랫폼은 메타버스 서울시청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사용자는 서울시청 1층, 서울광장 등 실제 시청과 똑같이 꾸며진 공간에서 본인의 아바타를 조종해서 자유롭게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민원 상담도 접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 메타버스 서울시청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요. 이달 말 1단계 서비스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렇게 메타버스 서울 안에서 뭐 민원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신기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 메타버스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울 외에 어떤 것들이 선정됐어요? 네, 올해 메타버스 분야에 선정된 발명 4가지인데요. 개인 아바타를 조종해서 이 가상환경에서 자유롭게 회의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팀즈용 메시라는 작품도 있고요. 또 혁신적인 진동 촉각을 경험할 수 있는 액트로니카사의 스키네틱 햅틱 조끼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또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통합하는 몰입형 교차 장치 플랫폼인 매그노푸스사의 연결된 공간이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 분야에서 이 서울 메타버스 서울이 최초로 또 유일하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이게 정식 운영도 되기 전에 해외 관심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맞습니다. 정식 출시 전인데도 지금 해외에서 관심이 정말 폭발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 캐나다 서리시 팟캐스트 채널인 서리 이코노믹 인사이츠에서 방송이 됐고요. 또 5월에는 매년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열리는 디지털 기술 교류 행사인 퓨처 컴퓨터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반둥시, 독일 연방의회 등 해외 지자체와 의회에서도 한국을 찾아서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타임지 선정 최고의 발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니까 메타버스 사업, 서울의 사업도 위상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긴 이게 메타버스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이 메타버스화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거 오랜만에 듣네요. 근데 이런 메타버스 세상을 또 서울시가 열심히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니까 그 부분 또 좋네요.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안건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여행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2035년부터 유럽을 여행하면 요걸 볼 수 없게 됩니다. 뭐냐고요? 바로 내연기관 신차입니다.
그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달 EU 유럽연합에서 2035년부터 휘발유 이런 내연기관 신차 출시를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2035년이면 사실 그렇게 멀지 얼마 안 않거든요. 남았어요. 얼마 안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더 이상 그때부터는 유럽에서 내연기관 신차를 볼 수 없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자동차 업계가 발빠르게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뭐 이렇게 자동차의 변화 이러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맞아. 근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서요? 네,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변화가 감지가 되거든요. 어.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서 소재를 바꾸고 또 소재 적용하기 위해서 직접 바다를 청소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어.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찐이야라는 노래 있죠. 네. 그래서 소재에서 소재까지 친환경으로 찐이야입니다. 찐환경차. 네. 자동차를 구성하는 소재부터 친환경으로 만들어져야만 진짜 친환경차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데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소재가 사용됐는지 궁금해요. 우선 해외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M사. 최근 공개한 순수 전기 콘셉트카인 V 모델의 실내를 지속 가능한 경량 소재로 채웠습니다. 소재가 독특한데요. 시트에는 버섯과 뭐 선인장 같은 걸로 만든 인조 가죽을 사용했고요. 와우. 바닥 매트는 어머. 재활용이 되는 대나무 섬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괜찮네. 또 손잡이도 강철이긴 강철인데요. 네. 강철보다 강하면서도 생분해가 되는 바이오 스틸 섬유로 제작을 했는데요. M사는 앞으로 2039년까지 재활용 소재 적용 비율을 평균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 버섯과 선인장을 자동차 안에 이용을 해요. 그렇죠. 대단해. 야, 친환경 소재가 이게 어디까지 개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했어요. 네. 네. 자,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B사 같은 경우는요, 역시 친환경 소재 사용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 B사는 세계 4대 모터쇼로 알려진 IAA 모빌리티 2021에서 순수 전기 콘셉트 모델 C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을 제작할 때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차체를 구성하는 강철부터 시작해서 실내에 쓰인 플라스틱, 고무, 유리까지 전부 재활용 소재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의 수명이 다하잖아요. 그럼 보통 애물단지가 되는데 이 차량은 모든 부품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각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서 접착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진행했다는 것도 독특한 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네. 네, 해외 자동차 업계들의 꾸준한 노력이 돋보이는데 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어떨까요? 국내 완성차 업계도 당연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대표 업체죠. H사와 K사 준비해왔는데요. 우선 H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 소재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또 2000년대 초반에 이걸 본격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5세대 G 모델, 이거 진짜 인기 많은 모델이죠. 그리고 7세대 S 모델 등 여러 차종의 트렁크 선반 커버에 식물인 양마, 양말 아니고요. 양말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양마. 복합 오. 소재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쌓은 친환경 소재 기술력을 특히 최신에는 최신 전기차 모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친환경 소재의 필요성을 알고 개발을 했네요. 그러면 실제로 개발에 성공한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우선 I 모델 최근에 인기 많았잖아요. 네네. 그 모델에 좀 적용이 많이 됐거든요. 도어 트림이라고 하죠. 문 쪽이랑 그다음에 도어 스위치 그리고 크래시 패드 마감에 유채꽃 또 옥수수 이런 식물에서 추출한 대박. 바이오 오일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을 했고요. 또 실내 천장 마감재, 시트 커버, 바닥 매트에는 사탕수수랑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페트 원사가 포함된 원단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또 자동차 문을 장식해주는 부품을 도어 가니쉬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I 모델의 도어 가니쉬에는 어린이 장난감이나 음식 용기에 쓰이는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 페이퍼렛을 소재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페이퍼렛을 자동차 가니쉬 소재로 적용한 데는 I 모델이 최초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 진짜 놀라워요. 우리는 사실 뭐 옥수수 먹을 줄만 알지. 맞아요. 이게 자동차의 소재가 된다는 생각은 못 하잖아요. 앞으로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 어떤 친환경 소재가 활용됐는지 찾아보는 그쵸.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K사의 첫 순수 전용 전기차인 E 모델 역시 실내 다양한 곳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으로 아마라는 식물 씨앗 알죠? 아마씨. 아마씨. 이거 드시는 네.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모델의 자동차 가죽 시트가 이 아마 씨앗의 추출물을 활용한 데다가 와우. 친환경 공정까지 거쳐서 환경 오염을 줄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 K사가 작년에 선보인 콘셉트카에도요, 지속 가능한 소재가 대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양을 오염시키는 폐어망, 또 폐플라스틱이 자동차 소재로 멋지게 재탄생될 기미가 보입니다. 네. 이 자동차로서의 견고함을 네. 잃지 않으면서 거기에 친환경 소재를 접목시켜야 되니까 기술 개발이 상당히 신경 쓰이겠는데 네.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그리고 국내 기업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올해부터 한다면서요? 네, K사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우리 방금 영상에서 봤잖아요. 바다에 쓰레기 떠다니는. 그렇지. 해양 쓰레기가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바로 오션 클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서인데요. 오션 클린업은 네덜란드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 네. 쓰레기 지금 보이시죠? 저걸 회수할 수 있는 무인 바지선, 저기 인터셉터를 활용을 해서 네.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이제 바다에는 50조 개가 넘는 플라스틱 조각이 존재한다고요. 너무했다. 또 버려진 플라스틱 중에서 오직 9%만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K사가 수거된 플라스틱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겠다 이런 목표로 오션 클린업의 활동을 향후 7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우, 대단. 야, 저 아이디어와 기술력 정말 좋다. 저 바다에 버려진 것 중에 9%만 재활용되고 그쵸.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다시 그냥 버려져요. 바다에 방치된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 야, 이거 플라스틱 수거 활동 이건 확실히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럼요. 그러면 이 바다의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다시 재탄생을 시킨다는 건 자동차 소재로도 만들 수 있다는 뜻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기 K사가 네. 오션 클린업에 인터셉터 바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 바지선부터 좀 지원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제작할 때 철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요. 또 여기 활동할 때 총 넉 대 친환경 전기차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셨죠? 이렇게 수거된 플라스틱 K사의 완성차 생산에 재활용을 해서 멋진 자동차 소재로 환골탈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K사는 2030년까지 완성차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업계의 노력들이 환경 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저 국내 자동차 업계가 그 예전부터 1990년대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계속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었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 EU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로 인해서요. 친환경 차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 개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성과가 또 우리 귀에도 들리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자동차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가죠.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억대 빚을 숨긴 처가댁 사기 결혼 아닌가요?입니다. 와, 오. 억대 빚을 숨겼다. 무슨 일일까요? 자,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억대 빚을. 장모 역할은 제가 하고요. 장모 덕에 결혼하게 된 부부 역할은 두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사연은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저에겐 결혼을 생각할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돈이 없어서 조금만 더 벌고 결혼하려고 했죠. 근데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저희가 언제 결혼하냐면서 초조해 하시더니 어느 날 최후의 무기까지 꺼내셨습니다. 자네, 우리 딸이 한 살 한 살 나이 먹고 있는데 어째 결혼 소식이 없다? 결혼을 하긴 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럼요. 저 예인 씨하고 꼭 결혼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 하여간 결혼 자금만 모으면 바로 식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돈 모으느라 결혼 못한 거였어? 진작에 말을 하지. 자, 내 이 통장부터 받아. 내가 미래에 우리 집 사이가 될 사람한테 주려고 꼬박꼬박 모으고 모은 거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1, 10, 100, 에? 에? 아니,
사위한테 주려고 어깨 통장을 아유, 장모님 그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오늘부터 영원히 그래. 장모님으로 제가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부담스러워. 좀 충성! 알았어. 그렇게 장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으로 저희는 결혼을 서둘렀고 다들 저더러 처가댁 잘 만나서 돈방석에 앉았다 이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올리고 보니까 드라마보다 더 허구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혼집 구할 돈이 없다는 게 뭔 소리야? 아니 처가에서 우리 억대 통장을 주셨는데. 아니, 여보 엄마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온 거야? 우리 집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아니 그럴 리가 있어? 없어. 아니야 내 눈으로 통장까지 다 봤어. 아 장모님 저 신혼집 살 돈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 신혼집 왜 나한테 찾아? 아니 장모님이 사위 준다고 억대 통장을 챙겨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통장? 그거 마이너스 통장이야. 우리끼리 갚으려고 하니까 빚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가족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면 빚을 나눠서 갚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무튼 이 소방 우리 한 배를 탄 거야. 웰컴. 세상에 이럴 수가. 돈방석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았던 처가댁. 앞으로 꼼짝없이 처가댁 빚부터 갚게 생겼습니다. 장모님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서 결혼하게 됐는데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닙니까? 와, 빵당하다. 이걸 잘 와. 확인했어야 됐는데.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오. 이제 처가의 경제력을 믿고 결혼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 경제력을 믿고 결혼한 한 남자의 사연입니다. 남편 A씨, 여성 B씨와 3년간 연애 끝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혼집이 가장 큰 걱정인데 요거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결혼 후에 집을 마련할 때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시부모, 그러니까 친정 부모가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와이프에. 그렇게 A씨는 처가댁의 든든한 지원을 믿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1년 후에 전세 기간이 끝나자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양가의 도움을 받자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 반응이 그때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의 집에는 억대의 빚이 있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작은 원룸에 살고 있죠. 신혼집 마련해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억대 빚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위도 그 빚을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한 배를 탄 거죠. 웰컴. 웰컴. 여기에 설상가상 또 있었습니다. 그 아내 B 씨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아내가 결혼 후엔 직장까지 또 그만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졌는데 아내와 처가댁 모두 내 집 마련에는 두 손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어서 남편이 너무 지금 미치겠다 이런 소원을 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남편은 그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부분이 맞아요. 결혼할 때 사실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완전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돈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솔직하게 밝힌 게 아니라 네. 돈이 되게 많은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혼을 유도했으니까 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 처가에 이제 숨겨진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숨겨진 빚이 빚이 있었던 있어요. 거고 네. 참. 그걸 사위하고 같이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결혼 후에 집 마련할 때 돈 보태줄게 일단 결혼부터 해라 해라? 이랬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좀 황당하게 됐는데 글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아주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과연 결론은 어떻게 네. 나왔을까? 의사 사유가 있었는데 이 처가댁에서 좀 재력이 있으니까 네. 돈을 요구한 거예요. 지참금을 요구한 거죠. 무려 10억 원 정도를 요구했어요. 어. 근데 이제 장인이 사업을 하셨는데 뭐 사업이 좀 이렇게 막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주니까 나중에 주겠다고 각서를 작성해 줬어요. 사위한테 이거 믿고 결혼해 달라. 각서. 그래서 이제 아파트 5억 원, 현금 5억 원을 결혼 후에 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이 장인의 사업이 좀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2억 5천 정도만 해준 거예요. 뭐 외제차도 사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위가 장인한테 소송을 한 겁니다. 각서를 써줬잖아요. 네. 각서에 의해서 약정금 소송 10억 원 달라. 이혼하면서 이렇게 소송을 했거든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안 됐을 것 안 같아요. 됐을 것 같아요. 있지 않을까요?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안될것 박수 같아요. 썼으니까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법대로 하면은 그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네. 법원에는 사위의 청구를 기각을 시켰어요. 아. 이거는 인륜에 반하는 거다. 너무 사회상규에 반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염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솔로몬 같은 판결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약속은 지켜져야겠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결혼했을 때 처가댁에서 사실 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청구를 해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OX파는 그럼 X입니까? X죠. 강력하게 들어주십시오. X. X. 그럼 결혼 전에 처가댁이 돈을 주겠다 약속을 해서 사위가 약속한 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네, 그런 건 없는 거고. 그럼 이 사연으로 좀 돌아와서 네. 돈방석에 앉은 줄 알았던 처가댁이 알고 보니 빚더미였다. 그러면 결혼 후에 알게 된 이런 처가댁 빚 문제,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혼 사유? 네. 정답은 X입니다. 안 돼요?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처가와 부부는 별개의 경제적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가나 시댁이 빚이 많다고 해서 내가 내 배우자랑 그걸 사유로 이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사기 결혼으로 취소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아예 조건을 서로 대놓고 비교를 하면서 약정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서로 알고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이렇게 연애를 오래 하고 자연스럽게 결혼한 사이라고 하면 사기 결혼으로 취소하는 것도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빚이 많은 처가나 시댁에서 계속해서 이 부부에게 돈을 요구를 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화가 된다거나 그런 가운데 이 각자의 역할, 중재적인 어떤 역할이나 독립된 가정으로서의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부부 사이가 파탄날 지경이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이혼 사유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억대의 빚을 숨겼다는 것만으로는 네.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뒷부분에 얘기했던 거 네. 그러면 집을 사게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억대의 빚을 갚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는가? 그건 안 되겠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사위가 빚까지 갚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아내가 어디서 돈을 꿨어요. 네. 그럼 배우자가 대신 갚아야 될까요? 만약에 갚지 못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던데. 갚아야 되지 않아요? 갚아야 될 것 같아요. 배우자가 배우자니까. 갚아야 돼. 배우자가 맞아요. 갚아야 그걸 돼. 배우자가 갚아야 부모님- 되니까 일부러 이혼해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는 남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가족관계도 남남이다. 그래서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그 사람 거고 그 사람이 어디서 채무를 했으면 그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족,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대신 갚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요? 다만 주의할 건 하나 있습니다. 연대 보증을 쓰거나 아니면 몰래 이제 배우자가 인감도장이라든지 신분증을 가져가서 마치 연대 보증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책임지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인감도장이라든지 신분증 관리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연의 그 사위 같은 경우는 빚을 안 갚아도 되긴 돼요. 다행이긴 한데. 근데 1년 넘게 살면서 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예식도 올리는데 혼인신고만 안 하고 둘이 그냥 사는 경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갈라서게 되는,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냥 둘이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 말로만, 구두로만 이렇게 합의가 되면 이혼이 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 맞습니다. 어. 이런 관계에서는 구두로 그냥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일반 그렇지, 뭐 연인이나 도장 찍을 뭐 것도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거랑 좀 비슷해요. 네, 그렇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고 살아보면서 혼인신고하자 하면서 혼인신고 오래 안 하다가 뭐 아이가 태어나면 하거나 이렇게 네. 나중으로 미뤄둬요. 그러다가 잘 지내면 좋은데 이혼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연에서처럼 아무리 오래 이렇게 똑같이 법률혼과 똑같이 혼인생활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실혼 관계 부부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법률혼과 공통점도 있어요. 뭐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든가 또 위자료 청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혼인 관계가 해소된 시점부터 2년 안에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고요. 또 외도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상간남이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해소 방법은 법률혼이랑 다릅니다. 어쨌든 혼인 신고라는 절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 간에 헤어진다라는 합의만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혼 관계에서는 특히 등 돌리면 남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경우에 이게 헤어진 건지 같이 있는 건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결혼해서 사는 사이가 딱
이렇게 잘리듯이 자를 수는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혼관계 해소 시점이 굉장한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재산 분할을 청구했는데 사실혼관계 해소 시점부터 기산점이 되는 이 소멸시효가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 재산을 취득한 게 혼인 중인지 아닌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각 당사자의 유불리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 인정하는 해소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 의사 표시만으로도 인정이 되고요. 그냥 우리 그만 같이 살자 하고 공동생활을 청산하면 그거 자체가 사실혼관계 해소로 봅니다. 그래서 해소 시점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싶다고 하면요, 뭐 해소했다는 사실에 대한 전화 녹취라든가 문자라든가 합의서 등을 받아두셔서 제3자가 봤을 때도 이게 해소됐구나 하고 확실하게 해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연자 보면 주변에서 장가 잘 갔다고 부러움을 한 몸에 샀잖아요. 근데 막 사기 결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사례들이 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속지 않으셨나요? 결혼 전에? 손에 물도 안 묻히게 그것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 반도 따져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속았다고 이제 혼인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학력이 중요해, 직업이 중요해,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속였을 경우에 혼인 취소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돈이 좀 많아, 아니면 내가 좀 아주 잘 나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속였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맞아. 결혼하고 보니까 빚이 좀 있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집이 있어, 근데 알고 보니 집이 없는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보여줬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통장을 위조했다든지, 아니면 학력을 위조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혼인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왜 그렇게 속였느냐? 상대방을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그러라고 하는데 사랑하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다 받아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연인 것입니다. 이 부부간의 신의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자, 다음 주제는요?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남편 사망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불륜 증거를 찾았어요입니다. 야, 아이고.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부부 역할은 이재윤님하고 제가 하고요. 남편과 비밀스럽게 만난 여성의 역할은 장예인 씨가 합니다. 이 사연은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제 남편의 별명은 아모바였어요. 그게 뭐냐고요? 아내밖에 모르는 바보. 그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였는데 갑작스럽게도 남편은 병마를 얻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여보, 건강하던 사람이 시한부 판정이네. 이게 무슨 소리야. 괜찮아, 수림이. 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나 없이 당신 혼자 이 험한 세상에 남는다는 게 이게 너무 두렵네. 아모바, 진짜 아내밖에 모르는 바보. 에휴, 내 걱정밖에 없어 자기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바보. 저기, 그런데 말이야.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뭐예요? 말해봐. 나중에 화장할 때 내 휴대전화 있잖아. 내 휴대전화도 같이 좀 태워줘. 아니면 그걸 바다에 던져. 멀쩡히 휴대전화를 팔아도 돈 되는데 내 그거 왜? 유언이야. 왜 불에 태워? 아니 글쎄 휴대전화 절대 수림이 절대 열어보지 마. 열어보지 마? 수림아 나 여보. 먼저 간다. 여보! 진짜 여보. 근데 휴대전화 왜 불태우라는 거야, 여보? 죽는 날까지 휴대전화를 사수하던 남편.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휴대전화를 열어봤는데 몇 년 전 어떤 여자 바람 피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봐요. 당신 내 남편이랑 3년 전에 바람 피웠지?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하고 그러세요? 저 이제 그 사람 안 만나요. 지금은 다른 사람 만난다고요. 벌써 헤어진 지 3년이나 넘었는데 이제 와서 별꼴이야 진짜. 별꼴이야? 바람 피우다 헤어졌으면 바람 피운 죄가 있지. 그게 죄가 사라지겠어? 내가 이제라도 상간자 소송 걸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아니 저기요, 저도 소식 다 들었거든요. 네? 그쪽 남편 사망했다면서요.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거 그거 모르세요? 아니 법 공부나 하고 와서 따지시든가 어디 혼자서 열심히 소송 한번 해보세요. 이쁜 게 똑똑하기까지 해. 진짜 미치겠어. 남편이 사망한 후에 뒤늦게 알게 된 외도 사실. 게다가 내 언니는 남편과 헤어진 지 몇 년이나 지났다면서 소송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이대로는 억울한데 정말 이 사건은 소송조차 할 수 없는 겁니까?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야, 아이고, 아내가, 억울해. 먼저 떠난 뭐야? 남편이 참 원망스러울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분노로 바뀐 여성의 사연입니다. 아내 B 씨는 남편 A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죄책감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성과 레스토랑에서 단둘이 식사를 즐긴 걸 알게 되면서 이거를 좀 죄책감을 분노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당시에는. 이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잦았고요. 처음엔 남편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스토랑에서 남편과 식사를 즐겼던 여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여성 C 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 수상한 이니셜로 저장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과 함께 남편이 C 씨와 해외여행 갔던 내용, 또 여성의 아파트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내연 관계를 맺은 정황, 아이고. 이런 게 줄줄이 나온 겁니다. 아유, 남편 사망하기 전에 그 좀 의심을 했잖아요. 이게 불륜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은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바람을 폈어. 불륜이었어. 괘씸하죠. 황당하죠, 그럼. 네. 괘씸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에 내연녀 C 씨가 아내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과 자신의 집을 드나든 거 이거 다 인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건 사실이나 또 모텔을 오간 사실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 2019년부터 사귀다가 2020년 12월에 아내에게 의심 전화를 받은 이후에는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이미 종료된 관계다 주장을 했는데 아내는 C 씨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을 뿐더러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 만약에 소송이 안 되면 C 씨의 회사를 찾아가서 망신을 주고 싶은 게 또 이 아내 B 씨의 심정이었어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일단 내연녀가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종료된 끝난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과연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OX로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발견된 불륜 사실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다. 가능할까요? OX. 정답 아닐 가능할까요? 것 같은데. 이미 사망했는데. 옵니다. 오, 저기 이번에 옵니다. 당신이 보고 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사망하면 소송은 끝나요. 네. 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네요. 다만 이거는 남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상간녀는 지금 두 눈 뜨고 살아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사망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송 중에. 소송 중 스트레스 받았어? 소송을 건 사람이 없으니까 끝나는 그럼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거는 승계가 됩니다.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이제 승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 후에 불륜 사실을 알게 돼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남편이 죽은 지 꽤 됐어. 오래 있다가 몇 년 한참 지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소송이? 그거는 X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소송에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거든요. 위자료 청구의 법적인 성격이요. 그러면은 이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소송을 10년 이내.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연에서는 2020년 12월경에 의심스러운 정황, 뭐 레스토랑에 같이 가고 뭐 이런 것들로 전화를 해서 이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처음 이제 안날로 시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경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망한 이유 알고 봤더니 뭐 거기만 간 게 아니라 숙박업소도 가고 집도 드나들고 여행도 가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의 행위로부터 안날로부터 3년 안에 이 소송이 제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2020년 12월이라고 하면 아직 이제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간자 소송에 증거가 필요할 텐데 그 증거라는 것이 그 아내가 그 유품 정리하다가 그 안에서 아파트 방문이라든지 해외여행 맞아요. 그 자료가 내역을 있는 본 거잖아요. 거죠. 글쎄 이것만으로 소송이 가능할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될 수 있다. 해모. 될 수 있어. 이게 이제 상간녀 소송을 하면 상간녀들이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요. 두 가지 핑계를 대는데 첫 번째는 밥만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좀 밥만 친한 먹었다. 사이예요. 네. 이렇게 핑계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바람 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정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호텔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걸 입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는 핑계가 뭐냐면 싱글인 줄 알았어요. 이혼남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몰랐어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몰랐어요. 그렇게 이제 변명하는 그 경우에는 이 여자가 이제 결혼했다는 걸 알았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삼자 대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톡이나 메시지에 이렇게 뭐 결혼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걸 단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증거를 제출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연에서 내연녀 씨가 다른 건 다 인정했어. 그래요. 저 좋아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레스토랑 간 거, 뭐 모텔 들어간 거, 뭐 이런 것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정적인 증거 있잖아요. CCTV.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CCTV 이거 보는 것도 어렵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걸 그렇게 끝까지 부정하면 상간자 소송에서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절대로 지게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한번 멋있잖아. 왜냐하면요, 우리 법원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꼭 숙박업소에 같이 가서 뭔가 어떤 성적인 교섭이 있었던 것만 가지고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 증거를 반드시 내야지 그렇게 판단하는 그렇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부간 어떤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간통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간접적으로 어떤 남녀 관계였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이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간녀가 좋아했다, 남녀 사이였다 인정하고 있고 뭐 숙박업소나 레스토랑은 안 갔지만 해외여행도 같이 갔고 우리 집에도 뭐 제 집들도 드나들었다. 뭐 이런 것들 인정하고 또 관련해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승소 가능성이 네. 있다. 이렇게 있다.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찾아와서 뭐 무릎을 꿇고 빌고 사과를 했잖아요.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거는 혹시 손해배상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구별해야 되는데 네. 형사사건에서는 이제 반성을 하고 네. 피해자에게 이제 뭐 반성을 하고 이렇게 잘못을 빌면은 좀 선처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사건은 이미 과거 일에 대해서 그냥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성한다고 해서 뭐 금액이 크게 감경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상간녀가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하면서 합의를 좀 해달라, 또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금액이 좀 이제 깎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합의하는 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지금은 이제 그 아내 입장에서는 자, 지금은 그러면 내가 위자료 안 받겠다. 대신 한 번만 더 만나면은 뭐 위자료 5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이제 한 행위마다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조정하면서 약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경사, 시어머니의 늦둥이 소식인데요. 그런데 늦둥이 탄생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뭔가 좀 어려운 큰 시름에 잠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8개월 아들을 키우는 20대 엄마예요. 남들은 시어머니가 손주 육아 도와준다는데 저는 정반대예요.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늦둥이를 낳으셨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좀 젊어요. 시아버지가 사물하시고 10살 어린 어머님이랑 재혼하셨는데 그래도 50대 초반에 애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아유, 대단하시다. 처음에 어머니께서 부끄러워하시길래 제가 오히려 뭐가 부끄러우세요. 저희 애랑 친구 생기고 좋죠. 하면서 축하드렸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댁이랑 집이 가까워서 제가 한 달간 산후조리도 도와드렸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시댁에 와서 같이 애를 보재요. 어머니는 어차피 애 하나 보나 둘 보나 똑같지 않냐면서 주중을 와달라는데 저는 좀 불편해요. 왜냐면 산후조리 할 때 애기를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렀는데 시어머니가 집안 서열이 꼬이게 시동생을 왜 이름으로 부르냐면서 도련님 저희도 저렇게 되는 거야? 상황하기를 간단적인 도련님. 도련님이라 부르니까 애가 아니라 무슨 환장을 주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어머니가 서운하실까봐 한 6개월만 같이 애를 봐드릴까 싶은데 주변에선 다들 말려요. 6개월 뒷바라지 하다가 60년 뒷바라지 하고 평생 도련님 모시고 싶지 않으면 도련님 수입을 하지 말라고 해요. 요즘에 도련님 신경 쓰느라 저희 애가 집중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늦둥이 도련님 육아로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시어머니한테 늦둥이가 생기면서 이 며느리가 골치 아파졌어. 맞아. 아니 왜 사연을 듣는데 제 속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드는 거죠. 물론 새 생명의 탄생은 축하해줘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맞아. 듣는 저도 좀 고민이네요. 이 집에 정말 예상치 못한 기쁨이자 변수가 발생했네요. 네. 시어머니가 우리가 50대 이런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뭐 대부분 초저출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또 육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며느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 이 가끔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기쁜 상황이 겹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어려움과 기쁨을 넘어서서 결단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시어머니께서 50세 늦둥이를 출산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네. 요즘 고령 산모가 늘고 있어도 50대 출산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2019년 출생한 그 30만여 명 중에서 50세 이상 산모가 낳은 아기가 단 18명이래요. 네. 이거는 진짜 박수 받고 축복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럼. 네. 근데 요즘에 이런 것 같아. 저 시어머니들은 예전에 20대 초반에도 결혼을 하고 맞아요. 20살, 뭐 21살, 맞아. 20 일찍 이때 결혼하죠. 결혼했으면 맞아요. 근데 지금 며느리들은 30 후반 그쵸. 뭐 이런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내 뭐 도련님? 막내 도련님 뭐 아가씨라고 부르죠? 딸, 네. 이런 경우가, 분들은 있더라고요. 종종. 까꿍이들인데 도련님이 이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자 이거 솔루션 한번 보죠. 이 며느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안하지만 도련님 봐주지 마라. 그래요?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늦둥이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이제 함께 키운다 한다면 몇 가지 일단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제일 먼저는 족보가 좀 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호칭에 좀 어려움이 생겨나고요. 더군다나 지금 양육의 주체가 좀 분명치 않아지는 상황도 생겨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도 왠지 시어머니의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도 받으실 거고 더 나아가서 애들이 같이 성장하는 과정에 엄마들 사이에 곧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이들 둘을 두고 섭섭한 일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경쟁 상황도 생겨나게 될 거예요. 맞아요. 네네. 복잡한 문제들이 전생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 문제 때문이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양육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어머니의 태도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점입 가경이에요. 처음에 산후조리를 도와드렸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며느리로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산후조리 도와줬더니 집 시가에 와서 애를 보라 그래요. 그중에 주중에 5일을 와서 봐달래요. 네. 그들이 갓난아기를 21세기에 도련님이라고 부르래요. 네. 이거는 지금 이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맞아. 권위를 통해 가지고 마치 당연히 해야 될 것 그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머니 말씀하셨잖아요. 애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똑같다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손주도 같이 키워주시면 되겠네요. 입장을 바꾸는 역지사지가 안 되는 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련님이라니요. 지금은 성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도 도련님이니 아가씨니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이고 더군다나 며느리인데 한참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건 19세기의 생각입니다. 20세기도 아니고 19세기의 생각인데 지금 마치 데뷔마마가 세자를 낳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앞으로 이 데뷔마마 유세가 대단할 네. 겁니다. 진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네.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이러지 안 써요.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꼬맹이 어린 아이한테 도련님이랑 호칭을 써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앞으로 그 이 며느리 육아의 가시밭길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찬바람 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아이 키우다 보면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머리를 쿵 내찌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아프기도 한데 맞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봐요? 맞아. 그래서 옛말에 우리가 이제 동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애를 봐달라 그러면 동양 바구니 다시 달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건 애 보는 게 힘들어서도 있지만 애를 볼 때 생겨나는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만큼 수월하지 않은 게 내 육아도 어려운데 남의 육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돕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 안에도 예의가 있고 정도가 있고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권위로 다가오는 시어머니가 부탁하는 이 영역은 제가 볼 땐 나중에 책임과 처벌로 그 값을 치를 가능성도 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태도를 생각해 볼 때 이 육아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아이들이 또래인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족보를 보면 삼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래인데 친구가 아니고 삼촌이잖아요. 아, 이런 거. 아니 사연자의 아들이 더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그 시어머니 애기는 근데 이제 삼촌이잖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조카가 더 많죠. 누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어머니 그러겠죠. 삼촌 보고 누구야라니? 그렇지. 이러면 나보다 어린데 이러면서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 이게 되게 애매해. 너무 가까운 직계 친척이라. 그러니까요. 예. 상전이 생긴 거죠.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걸 우리가 이제 족보가 꼬인다 맞아.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국전 끝나고 난 이후에 족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족보가 아니라 존중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그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삼촌이 발생했을 때 이 관계 특별히 어린 사이에 있을 땐 몇 가지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냐면 이 관계가 잘 지내려면 첫째 엄마들 간의 관계가 수월해야 돼요. 그렇겠네. 그래서 이 양육을 함께하는 과정에 이 서로 간의 호칭에 대한 것도 서로 조정이 가능해야 되고 서로 섭섭한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가 가능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또래 관계에서 지금 삼촌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삼촌하고 조카 사이라면 성장하는 과정에 조금 더 엄격한 시어머니라면 나중에 아이가 성장할 때 더 나이가 많은 아이에게 삼촌이니까 3배를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적절하지 않은 그렇겠네. 상황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이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명절이나 서로의 아이들 성장 과정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가족 간의 합의가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21세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관계는 좋아질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솔루션. 시어머니를 도울 사람은 시아버지다. 아 우리 시아버님. 그렇죠, 사실. 네.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 집안의 남자들은 다 어디 갔나 싶은 거예요. 맞네. 지금 이 사연을 이야기할 네. 때 시아버지도 안 보이고 시어머니도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분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버님, 시아버님이 직업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연령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가 60대인 것만은 분명해요. 옛날에 60대라면 정말 큰 상 한번 곧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환갑잔치를 치러드리고 말 그대로 이제 노년기로 들어가는 시기이지만 요새 60대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아이를 이렇게 낳을 수 있을 정도이고 또 아내와 함께 생업을 유지할 정도면 이 시아버지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중년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건강하다. 혹은 중년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 아빠입니다. 그러면 애 아빠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맞아. 가족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이 시어머니가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 거냐. 내가 해야 될 엄마의 역할도 며느리에게 넘기고 심지어 이 시아버지가 해야 될 이 돌봄의 역할마저도 마치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좀 받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 시어머니의 의존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작이 된 거고요. 네. 이 시작이
앞으로 점점 커가면서 애가 성장하는 내내 시어머니 의존도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잠깐 일주일에 5일 봐주죠. 나중에는 데리고 자야 될 거고요.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여행 가실 때 이 아이도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역으로 입장을 바꾸는 그 상황도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는 부모 역할을 해야 그제서야 부모가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저도 사연 보면서 시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애 아빠잖아요. 조금 더 육아에 전념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내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아빠잖아. 그게 현실을 그럼요. 직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이주용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둘째를 빨리 보진 않으셨잖아요. 예, 저도 예. 뭐 늦었죠. 예, 여유 있게 좀 보신 편이기 때문에 아이가 더 사랑스럽고 예.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시고 맞아요. 애 얘기하시면 한박 웃음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그냥 웃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면 애도 정말 잘 챙기시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꼼꼼히 살피시더라고요. 이건 뭘 얘기하나?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부모 역할을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합쳐서 우리가 부모 투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부모 투자를 한다는 건 좋은 면에서 물리적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그리고 잠 못 자는 그 불면의 밤을 참아내는 건 역시 심리적 투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는 성장하면서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극복의 역사도 배우고 동시에 자기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에게 그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 엄마가 그 역할을 해야 그들도 부모가 됩니다. 며느리는 이 아이를 맡을까 아닐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도 이 육아에 대한 건강한 거리를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진짜 시아버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왜 육아를 내가 여자가 아닌데 왜 하냐? 그거 엄마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엄마 역할이 크다고 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요즘은 뭐 부부 공동 육아에 대한 생각이 워낙 많이들 하시지만 네. 나는 애는 못 본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도 근데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그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일릴 겁니다. 며느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섭섭하게 했다고. 우리 애를 돕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다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도 관계에 위태로운 지점이 보여요. 앞으로 시아버지까지 연결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며느리로부터 가기보다는 시어머니로부터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지금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육아를 중심으로 약간의 갈등 조짐이 보이지만 네. 나중엔 이게 확전이 될 겁니다. 시아버지까지. 그리고 이 시아버지에 대한 확전이 있을 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바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집안 전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때야말로 어른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 어른의 지혜라고 하는 건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상황을 잘 다룰 줄 알고 그 심정까지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른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어머니보다는 사연을 주신 며느리가 훨씬 더 좀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마음까지 따뜻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착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어떤 게 더 좋을지를 찾고 있는 며느리에게 이 비난의 화살이 넘어오지 않는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에 대한 촘촘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겁니다. 예. 자, 세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건강한 며느리요. 엄살을 떠나라. 제가 보니까 네. 이 며느리가 몇 가지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시어머니를 돕고 싶어 해요. 네, 맞아. 착해요. 저는 이 지점이 세상 지금 20대인데 아무리 20대에 힘이 좋아도 애 하나 키우는 게 힘든 게 요즘 육아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18개월이면 이제 뛰어다니기도 하고 돌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마트에 가가지고 내 옷으로 청소도 하면서 때도 쓸 나이예요. 이제 훈육의 지점으로 들어갈 고 연령대에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어머니의 아이 곧 새로 태어난 그 아이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20대라서 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마치 이 며느리가 힘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지금 이 시어머니가 볼 때 이 며느리가 초능력의 강철 체력까지 갖춘 슈퍼 베이비 시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이 좋고 또 내가 도울 여력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도움이 시작이 되죠. 나중엔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불평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힘으로 직장 다니세요. 차라리 다른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관련된 핑계라도 생기면 이유라도 생기면 시모도 며느리에게 부탁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고 스스로 내가 내 육아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결국은 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며느리만 오로지 믿고 살게 되면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도움의 통로가. 그 얘긴 책임의 통로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 며느리가 책임도 져야 될 거예요. 이럴 때 오히려 며느리가 바쁘거나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차라리 다른 통로를 뚫을 수 있는 시어머니가 다른 통로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마음의 공간을 위해서라도 저는 힘이 있다면 차라리 직장을 다니시길 권합니다. 그 주위에 뭔가 뭐 거침없이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우 일복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호의적으로 다 하고 지가 하려고 막 하니까 며느리 아이고 힘 좋다. 20대니까 아주 짱짱하다. 네가 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시키는 거잖아요. 엄살 부려야 돼. 20대도요 육아 이거 힘들어요. 그럼요. 아니 근데 지금 20대도 힘들다고 얘기 잘하셨는데 이게 선을 그어도 이 시어머니가 체력적으로 내가 해야지. 근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울 때 예전하고 다른 요즘에 새로운 정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걸 며느리한테 SOS 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때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정선이라는 걸 발견해서 중요한 건 그 적정선을 시어머니가 제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해야 되겠는가? 며느리가 자체적으로 이 정도 선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건 뭔가 이 며느리가 하고 있는 이 도움에 대한 마음을 간절하게 돕고 싶고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적정선에서 마치 남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고 남일 경우엔 나의 도움의 적정선이 대충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조금 냉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 출생이 시작했어요. 1살이 되고 5살, 10살, 20살 초중고 가는 내내 도움의 일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때마다 매번 내 아이 제끼고 그 집 가서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 한 번 힘든 게 나아요. 평생 힘든 것보다 그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네,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좀 길게 봐서 제가 봤을 때 며느리랑 시어머니는 거리두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아는 아이템이 좌우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은 또래 엄마들끼리 서로 막 정보 공유하고 막 하거든요. 서로 소통해야 되거든요. 그냥 잘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아니 이런 거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육아 공동체가 돼서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동지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지. 너무 좋죠. 그런데 동지도 서로 맞아야 동지를 하죠. 그러네. 이 비율에 대한 조절을 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우리가 동지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권위를 가지고 내 아이를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건 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50대에 접어들면 저도 50대거든요. 저도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제가 며느리한테 잘하고 어떻게 할지 물어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뭘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한다면 이건 동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지점에서 충분히 멈춰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애를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규정을 탁 지었어. 그래. 얘는 도련님. 그러면 안 돼. 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도와줘가 아니고 도와. 이렇게 되니까 이 관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용한 상담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S칼텍스가 창사 이래 최대 투자 금액인 2조 7천억 원을 투자한 올레핀 생산 시설을 통해 종합 에너지 기업 도약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GS칼텍스는 MMF 시설 준공으로 연간 에틸렌 75만 톤, 폴리에틸렌 50만 톤 등 연료의 생산 능력의 향상을 이루게 된 건데요.
고도화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석유 정제 가스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동일 생산 능력을 가진 석유 화학 시설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약 10% 줄일 수 있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또한 기존 석유 정제 공정의 수소 생산을 대체로 LNG 사용량을 줄여 연간 총 7.6만 톤의 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이는 30년생 소나무 1,15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고 합니다. 이번 MMF 시설 준공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하니 앞으로의 석유 산업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아일보 채널A 주최로 열리는 제7회 2022 씨팜쇼 수산양식 박람회가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양식 수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기술, 그리고 관련 제품 등이 전시되는데요. 특히 메인 이벤트로 국내 양식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요리 경연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요리대회는 10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국내산 양식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로 대부분 참가자들에 대한 심사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부문별 선발된 각 4팀은 본선 대회가 개최되는 박람회장에서 우열을 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총 1,3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라고 하니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 이번 주는 좀 쌀쌀해진다고 그러죠? 네, 지난 주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좀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옷차림 든든히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